읽으면 남습니다. 내비책방. 네,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제는 나로 살아야 한다 입니다. 자기 실현을 위한 중년의 심리학, 한성열 지음, 21세기 북스입니다. 타인에게서 자유로워지는 심리학 수업. 지금까지 누구의 삶을 살아왔는가? 오늘부터는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한다. 자, 심리학 책입니다. 심리학이지만 인간에 관한 학문이 심리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중년의 심리학이라고는 하지만 심리학에 관련돼서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나이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분명히 공통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공통된 부분이라고 하는 건 같은 고민, 혹은 비슷한 고민, 혹은 걱정, 상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이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책들은 조금씩 다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누군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책이 아무리 안 좋아도 책을 읽은 사람을 책이 해치진 않는다. 네, 좀 이상하다 싶으면 외면하거나 그 자리를 벗어나면 되는 것처럼, 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읽다가 중단해도 괜찮은 거니까요. 오늘은 이 책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제목만 보고 준비했습니다. 나로 살기 위해선 어떤 생각들을 해야 할까? 라는 의문이 생겨서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목차 소개부터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목차. 책을 시작하며 오늘부터는 나를 아껴야 한다. 1장. 나를 아껴야 한다. 삶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기.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 심리적인 자식이 많을수록 행복하다. 부정적인 감정도 표현해야 한다. 우리는 왜 서로의 마음을 모를까? 사랑이 상하면 지배가 된다. 2장. 중년에는 자기 실현을 하기 가장 좋다. 이제는 솔직하게 살고 싶다. 중년은 과거와 미래를 모두 볼 수 있다. 내가 만드는 즐거운 인생. 부모와 자식 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 사소한 감정을 나누자. 잘못을 인정할 때 가족 관계는 돈독해진다. 잘못을 인정할 때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는 돈독해질 수 있죠. 잘못을 빨리 인정하면 다툴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누군가와 실수로 부딪혔을 때 그냥 내가 잘못을 했던지 안 했던지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먼저 사과를 했는데도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니까. 대부분은 웃으면서 넘어갈 겁니다. 아닙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아직까지는 세상에 상식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마음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용기. 3장.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꼰대라는 말이 싫다면 알아야 할 것. 문제 해결력은 중년이 가장 뛰어나다. 인생의 절정기. 내 안에 있는 힘을 믿어야 한다. 닥쳐올 어려움을 미리 예상해보기. 제대로 된 사과가 필요하다. 심정 대화를 하고 싶다면 심정 대화가 뭔지 궁금하네요. 위로해주기 가장 좋은 시점. 봉사의 기쁨. 문득 든 생각인데 어떤 갈등이 있다면 지금 이 책에서는 중년분들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책을 집필하신 것 같은데 어떤 관계에서라도 예를 들면 지금은 중년이니까 중년까지 문제나 갈등 혹은 약간의 불편한 것들, 서운한 것들을 쌓아두거나 모아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미리미리 그런 것들은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4장. 사랑이 사람을 살게 한다. 나의 한계를 극복할 유일한 방법. 미래가 더 이상 위안이 되지 않는다면 친밀함의 상징. 신체를 통한 모든 즐거움. 건강한 부부관계를 맺는 본질적 요인. 유혹을 현명하게 물리치다. 몸의 변화, 몸의 지혜. 사별과 재혼. 이제 사별이라는 단어도 언급이 되는군요. 중년 정도 되시면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노부모의 사랑. 5장. 나를 아끼면 과거도 변한다. 심리적 거리는 대화의 질에 달려 있다. 사리 대화와 심정 대화의 차이. 여기에서는 심정 대화뿐만 아니라 사리 대화라는 것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고 있네요. 어떤 대화 방법들인지 좀 궁금합니다. 비난, 경멸, 방어, 의사방해가 관계를 망친다. 성숙한 부모가 스위트홈을 만든다. 중년에 부모와 사이가 나빠지는 이유. 가족은 상담자, 가정은 상담소. 가족들끼리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하고 집이 편안한 분위기가 되어 있어야만 할 것 같아요. 과거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열심히 놀아야 한다. 목차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요새 중년에 관해서 많은 관심들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년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연령대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중년분들의 힘, 중년분들의 어떤 경험치, 그리고 재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사회, 경제 분야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 목차 소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책을 시작하며 오늘부터는 나를 아껴야 한다. 50여 년이 넘게 심리학을 공부한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심리학은 잘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공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용한 내용을 강의실에서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게 도움이 되었던 내용을 많은 분들과 다양한 현장에서 나누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나로 살아야 한다도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제가 처음 심리학을 공부할 때 발달 심리학이라는 과목에서는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 발달만을 다루었습니다. 꼭 필요한 분야이지만 당시에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유학 시절에 우연히 접한 전생의 발달 심리학은 눈을 번쩍 뜨게 만들었습니다. 전생은 지금 삶 말고 이 전에 삶이 있다면 그걸 전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전생이 아니라 전생애, 생애를 말합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서는 성인 발달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마음 건강 분야에서 프로이트와 쌍벽을 이루는 정신의학자 카를 융의 회고록 첫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의 생애는 무의식의 자기 실현에 대한 이야기이다. 카를 융은 중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깊은 맛을 알 수 있고 비로소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중년기는 말 그대로 나로 살아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년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학 시절의 깨달음은 30여 년간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인 발달 심리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말하지 못할 고민을 안고 이유도 모른 채 살아가는 분들을 상담실에서 만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교재와 논문 쓰기에 익숙한 저의 필력으로는 누구라도 편하게 읽을 수 있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을 쓰는 것이 쉽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어왔습니다. 망설이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용기를 주셨습니다. 특히 20대 청춘의 대학 캠퍼스에서 만나 4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을 함께 나이 들어가는 아내. 97세에도 여전히 고우시며 죽음 앞에서 담담하게 오늘도 아들을 걱정하시는 어머니.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발달의 시기마다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녀들 덕분에 이 책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가족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경험은 책에서 배운 이론의 살과 피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제 중년에 관한 책을 내놓습니다. 그동안 강의실과 상담실에서 만난 분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배운 내용 중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들을 정리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복습과 예습이 꼭 필요하듯이 중년을 지내고 계시는 분, 이미 지내신 분, 그리고 앞으로 지낼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맡겨진 책무와 다른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뒷전으로 미뤄두었던 나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허심정에서 허백 한성열 대신 읽었습니다. 허백이라는 것은 호이신 것 같아요. 호. 네, 호를 지으셨는데 이걸 직접 지으신 건지 누군가로부터 받으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허백. 뭔가 이 호가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책을 시작하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있다면 중년이 넘어서야 비로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 깊은 맛을 알 수 있고 비로소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고 하는 이 문장이 중심 문장이 아닌가, 이 책의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경험과 그리고 이뤄놓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자리를 많이 잡은 상태이지 않나 싶긴 한데요. 뭐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중년인데 나는 준비된 것이 없으니까 그런 걸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보단 이 책을 보면서 용기를 얻으시고 그냥 바로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준비라는 건 남들과 비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그냥 하고 싶으면 바로 준비를 하시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1장 나를 아껴야 한다. 삶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기.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중년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중년기는 우리의 생애에서 중요한 시기이면서도 지금까지 잊혀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은 매우 다행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어린 시절이나 젊은 시절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대학교에 유아교육과 아동학과나 청소년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노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늙은 시절에 대한 관심도 급속히 늘었다. 덕분에 이제는 노년학이라는 학문 분야도 낯설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까지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개개인도 중년기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아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기보다 마치 그런 시기가 없는 것처럼 살아왔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사회학자 송옥은 교수가 2013년 펴낸 책 제목대로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그는 50대에 이른 베이비부머 10여 명을 심층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왜 중년들은 힘들 때 소리내 울지 않는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신의 삶에서 그런 시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애써 부인하고 눈을 감기 때문이다. 힘들다고 고백하는 순간 위로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이제는 한물 같다고 배척당하고 소외되기 때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될 거라고 지레짐작하면서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애를 몇 개의 시기로 나누는 것이 정확한지에 대한 일치된 견해는 없다. 우리의 생애는 살아가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문제와 갈등이 많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청소년기도 사실상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나의 할머니는 15세에 결혼해서 18세에 첫 자녀를 낳았다.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중학생 시기에 결혼해서 고등학생 때 첫 자녀를 낳은 셈이므로 이해가 안 되지만 1900년도 초반의 여성들은 대개 10대 중반에 결혼하고 출산을 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할머니는 소위 청소년기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아니, 그 시대에는 청소년기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 그렇다면 중년기는 언제부터를 말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하기 어렵다. 중년기라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마다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작 시기도 계속 변하고 있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표준 진단 매뉴얼인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은 1994년 4차 개정판에서부터 중년기를 최대 50에서 64세로 정의했다. 이 폭이 굉장히 넓네요. 50에서 64면 무려 14년입니다. 대부분의 중년 연구학자들에 의하면 중년기를 여성은 35에서 60세까지이며 남성은 40에서 60세까지라고 말한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이 자신을 중년이라고 인정하는 시기는 점점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누구도 자기를 중년이라고 빨리 불림을 받고 싶어 하진 않으시겠죠. 나이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릴 때 빼고요. 이 데일리는 한국 나이로 40대에 진입하는 1981년생 남녀 1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당신이 중년이라고 생각하는지부터 언제 가장 나이가 들었다고 느끼는지, 현재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엇인지, 요즘 젊은이들과 세대 차이를 느끼는지 등에 대해 물었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자신을 중년으로 부르는 것을 거부했다. 네, 탐탁치 않겠죠. 당신은 중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한 비율은 75%, 네라고 답한 비율은 단지 25%에 불과했다. 저 설문조사가 있었을 당시가 언젠지 모르겠는데 40대에 진입하는 시점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막 40이 되거나 41이 되거나 이 정도 나이대의 연령층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40이 중년이냐 아니냐 이것을 질문하셨을 것 같습니다. 중년기는 더 이상 젊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늙은 것도 아닌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중년기라는 명칭 자체가 이를 잘 말해준다. 중은 가운데를 뜻하므로 중년기는 가운데 시기라는 말이다. 영어로도 중년기를 미들 에이지라고 하는데 가운데 중과 같은 의미이다. 즉, 문화는 달라도 중년기를 정의하는 내용은 동일하다. 물리적으로 가운데라면 양쪽에 서로 다른 무엇이 있지 않아도 산술적으로 가운데를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가운데는 양쪽에 서로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가정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 우리의 삶은 크게 두 시기로 나뉜다. 첫 번째는 어린이로 사는 시기이고 두 번째는 어른으로 사는 시기다. 이 시기의 사이에 소위 청소년기가 있다. 그리고 어른으로 사는 시기는 또 두 시기로 나뉜다. 첫 번째는 젊은이로 사는 시기이고 두 번째는 늙은이로 살아가는 시기이다. 아, 나이 먹는 거 너무 싫죠. 네. 그래도 젊은이가 듣기가 좋네요. 중년기는 젊은이와 늙은이의 가운데에 있는 시기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더 이상 젊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늙지도 않은 시기이다. 따라서 중년기는 지나가는 젊음과 다가오는 늙음이 공존하는 시기이다. 하루하루 늙어간다는 것을 느끼지만 이 사실을 강하게 부정하고 싶은 시기이다. 우리는 청춘이야말로 삶의 절정이고 젊은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편견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 이 부분은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청춘이 오직 청춘만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에, 그런 편견에 너무 길들여져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편견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면 늙어가는 것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일이 된다. 따라서 젊은 것은 좋은 것이고 늙은 것은 나쁜 것이다 라는 미신이 생겨난다. 덕분에 자신이 중년이라는 사실을 가능하면 감추고 계속 청춘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쓴다. 계속 젊은 척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또한 얼마나 힘든 일인가. 이래저래 중년은 고달프다. 아무리 의식하지 않으려 해도 늙어간다는 것을 몸을 통해 느낀다. 이거 너무 공감되네. 큰일 났네.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다.
젊을 때는 며칠 밤을 새우며 일을 해도 하룻밤 푹 자면 피곤이 다 풀렸다. 하지만 40대 후반이 되면 밤을 새우기는커녕 그저 며칠간 무리해서 일하기만 해도 피곤이 풀리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젊었을 때는 도시 근교의 산을 단숨에 올랐지만 이제는 조금만 올라도 땀이 나고 숨이 차기 시작한다. 운동할 때 힘이 붙이거나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한다. 또한 외모가 눈에 띄게 달라져 간다. 어느덧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눈가에 주름이 짙게 패기 시작한다. 날씬하던 몸매도 어느덧 배가 나온 영락없는 아저씨, 아줌마의 모습으로 변해간다. 이때 사람들은 나도 이제 한물 갔구나 하는 서글픈 마음이 든다. 중년이 되어간다는 것은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느낄 수 있다. 처음 회사에 입사했던 20대에는 비록 경험은 없어도 푸릇푸릇한 젊음과 패기가 넘쳤다. 세상이 모두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 노력하면 오르지 못할 산이 없으리라는 생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어느덧 40대 후반이 되자 20대의 패기와 꿈은 점점 사라지고 가수 김광석 씨의 서른 즈음에라는 노랫말처럼 떠난 적도 없고 떠나보낸 적도 없는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속절없이 젊음이 사라져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 아, 정말 좋아하는 가사긴 해요. 떠난 적도 없고 떠나보낸 적도 없는데. 중년에는 가족 관계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이제 자녀들이 모두 성장하여 부모의 곁을 떠나는 소위 자녀의 진수기이므로 대부분의 부모들은 빈둥지증 후군을 다시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한다. 둥지가 비어버렸다는 것이죠. 자녀들을 위해 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한국의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곁에서 떠나간다는 것은 살아가는 목적과 의미를 새로 정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하네요. 큰 변화죠. 가족의 구성원이 달라지는 것만큼 큰 변화가 또 있을까요?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중년기는 과연 어떤 시기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중년기는 현재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시기이다. 지금 나는 젊었을 때 꿈꿨던 대로 살고 있는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더 늦기 전에 새로운 변화를 주어야 할 것인가? 등의 중요한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하는 시기다. 중년기에 평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평가가 효과적이려면 아직 변화할 기회와 여력이 있을 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밑줄을 좀 긋겠습니다. 중년기는 새로운 변화를 감당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걸 작가분께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희망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변화할 가능성이 없을 때 평가가 이루어지면 10중 8구 비난이나 비관의 형태가 되기 십상이다. 중년은 밝은 쪽에서 보면 삶의 절정에 있는 시기다. 저돌적으로 앞만 바라보는 청년과 회고적으로 과거를 반추하는 노년의 모습을 동시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삶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조망할 기회와 자원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시기가 바로 중년기이다. 따라서 정확한 평가와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중년기는 우리의 삶에서 매우 귀중한 시기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를 내포하고 있다.
중년이 위기의 시기라는 말은 위험한 시기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기회의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마치 칼이 위험한 도구인지 유용한 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칼이 범죄자의 손에 들어가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지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요리사가 사용하면 더없이 유용한 도구가 된다. 중년기가 육체적으로 노쇠해지고 쇠퇴하는 시기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자신과 일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리고 나이에 대한 시간 전망을 바꾸어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 재평가하게 되는 동시에 미래의 삶에 대해 준비하게 되는 귀중한 발달의 시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중년은 위기의 시간도 되지만 보다 나은 삶을 설계하고 보람 있는 노후를 준비하게 해주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중년의 위기를 겪고 있다면 그것은 변화의 과정에서 가치관이나 행동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일시적인 심리적 혼란감이라 할 수 있다. 중년을 맞은 이들이라면 더 이상 소리 없이 울지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중년의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굉장히 중년에 대해서 중년에 들어가면서 내가 중년이 되었을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작가분께서 응원을 좀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 이런 메시지도 담겨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좋았습니다. 밝은 쪽에서 보면 삶의 절정에 있는 시기다. 청년의 저돌적인 면과 과거를 반추하는 노년의 모습을 동시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삶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 부분이 참 중년의 멋짐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는다. 미국의 한 유명 패션지가 더 이상 노화 방지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얼루어라는 패션지의 편집장인 미셸 리는 우리는 노화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라는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노화가 싸워야 하는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호부터 노화 방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결정했다 라고 밝히면서 우리는 늙어감으로써 매일 충실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기회를 얻는다며 아름다움이 젊은이들의 전유물은 아니라고 선언해서 파문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이 그녀는 나이에 비해 예뻐 보인다고 표현할 게 아니라 그냥 그녀는 멋지다고 표현하면 좋겠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편집장은 글 말미에 미국인들이 젊음을 떠받든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젊음의 싱그러움을 인정한다는 것이 곧 우리가 늙어가며 추하게 변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런 생각들도 중요합니다. 늙은 모습이 그게 마치 부끄럽고 추한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메시지인데 이런 생각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조차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라도 무의식 중에 늙는 것을 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피하려고 하지 않았나. 근데 우리는 다 늙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외모에 너무 집착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더욱 이런 생각들이 좀 번지는 게 아닌가. 저조차도 그 생각에 수긍하고 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 72세인 메이 머스크는 2017년
세계적인 화장품 브랜드인 커버걸의 공식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의 어머니이기도 한 메이 머스크는 처음 모델을 시작할 때 오랜 세월 커버걸의 멋진 모델을 동경해왔던 내가 69세의 나이에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라며 이것은 결코 포기해선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나를 커버걸의 다양성의 일원으로 참여시켜준 데 대해 감사한다라며 아름다움은 진정 모든 연령대의 여성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지난 2019년 미국 은퇴자협회 주관 50대 이상의 노년층을 타깃으로 하는 마케팅 세미나의 패널로 등장했다. 이 세미나에서 그는 광고 속 노년층이 멋진 차림새를 하고 행복한 모습, 지적인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은 노년층인 우리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들이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 그렇죠. 정확하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100세의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아직도 강의와 저술 등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며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그는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아요. 저는 인생의 황금기는 60세부터 75세까지라고 믿고 있어요. 요 사이도 60분 정도 강연은 서서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너무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늙은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다. 늙은 젊은이들이라는 표현이 늙은 젊은이들이라는 표현이 생각인 거네요, 결국에. 네. 나의 생각에 따라서 저조차도 이미 너무 늙어버린 젊은이가 될 수 있겠네요. 그는 2017년 유일한 상과 인천상을 수상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우리는 오복 중에서도 수복을 중하게 여겼다. 조상들의 바람을 대부분 누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보통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7%이면 고령화 사회, 14%가 되면 고령 사회, 20%를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라고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에 프랑스는 154년, 영국은 99년, 미국은 90년, 독일은 77년 소요되었고 일본은 35년 걸렸다. 한국은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7년 고령화 사회에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는 초고속으로 초고령 사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수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분명 기쁘고 축하할 일이다. 하지만 길어지는 수명이 축복이기 위해서는 중년 이후의 삶이 행복해야 한다. 불행한 시기가 길어진다는 것은 재앙에 불과하다. 인생의 후반기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갖추어져야 한다. 먼저 건강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하고 보람 있는 일을 원하는 만큼 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것은 비단 중노년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에 다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개인은 물론 정부도 노후를 위한 복지와 의료 정책을 잘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복지 정책 외에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노년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극복하는 일이다. 아무리 건강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복지 환경을 제공한다고 해도 사회와 본인 스스로가 노년에 대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행복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노인은 쓸모없는 존재라는 편견이 있다.
이런 편견을 연령 차별주의라고 부른다. 노년에 대한 편견은 이상에서 언급한 사회 문화적인 변화에만 기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일생을 바라보는 심리적인 관점도 편견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달과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를 연상해 보면 발전, 성장, 진보 등이 쉽게 떠오른다. 이 중에서도 사람의 발달을 생각하면 먼저 성장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발달을 성장으로 인식한다면 우리의 삶은 세 단계를 거쳐 변화해 간다. 첫 번째 단계는 태어나서 청년기까지의 시기다.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발달해 간다. 이런 발달은 청년기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개개인의 신체와 관련된 대부분의 발달은 청년기에 그 정점에 달한다. 이때가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체력이 좋을 때고 힘이 셀 때이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기를 인생의 황금기라고 여긴다. 젊은이를 보면서 좋을 때다 라고 부러워한다. 청년기를 지난 어른들에게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 는 인사를 하면 거의 대부분 고맙다고 답례한다.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 대화의 기저에 깔려있는 암묵적 합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것이 왜 좋을까? 그것은 젊은 것이 좋다는 공통의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나이에 비해 젊게 보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신도 나이에 비해 젊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거기에 긍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인정받고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이다. 왜 나이보다 젊게 보이는 것이 좋을까? 라는 질문은 물을 필요도 없는 어리석기까지 한 질문이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니까. 젊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축복이니까.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만연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화장품 모델은 신체적으로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20대 남녀들이 독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매일 당신도 이 화장품을 쓰면 나처럼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유혹한다. 아마도 이미 젊은 시기를 지난 사람들에게 당신도 젊어질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줄 수 있는 사업은 불황을 모를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추세는 점차로 변하고 있다. 앞에서 소개한 대로 72세의 메이 머스크가 커버걸의 모델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이제는 더 이상 20대로 돌아가려는 이길 수 없는 투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다.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필요도 없는 20대에 대한 미련을 당당히 버리고 그래, 나 60대야 하고 당당히 밝히는 사람들이 늘어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60대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00세의 노철학자 김영석은 60세부터 75세까지가 인생의 황금기라고 당당하게 말한다. 이렇게 당당한 노철학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도 앞으로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회, 아니 오히려 당당한 사회가 되어갈 것이다. 이제야 우리 사회도 인생에서 절정기는 따로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인생의 각 시기는 나름대로 다 아름다움이 있다. 어린이는 어린이다울 때, 청년은 청년다울 때, 중년은 중년다울 때, 그리고 노년은 노년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 노년이 아름답고 행복할 때 중년을 비롯한 모든 세대가 마음 놓고 나이 들어갈 수 있다. 이 부분도 한번 밑줄을 그어야겠습니다. 어린이는 어린이, 청년은 청년, 중년은 중년, 노년은 노년답게 그렇게 살 때 가장 아름답다.
오히려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어린아이처럼 뭐 떼를 쓴다든지 어떤 행패를 부린다든지 그럴 때 아름답다는 표현을 사용하기가 어렵죠. 우리는 그냥 나이에 맞게 할 수 있는 생각들, 그리고 하는 말들, 행동들, 그런 것들을 잘 갖추어 나가면서 행복하게 나이를 먹으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 나는 그려야 해요. 잘해야 3류 이상은 못 된다고 해봐요. 그걸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가치가 있단 말인가요? 다른 분야에서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저 보통만 되면 안락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화가는 달라요. 이런 맹추 같으니라고? 제가 왜 맹추입니까? 분명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맹추란 말입니까? 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지 않소. 그리지 않고는 못 베기겠단 말이오. 물에 빠진 사람에게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가 문제가 되겠소. 우선 헤어 나오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빠져 죽어요. 위 인용문은 영국의 작가 서머싯 몬이 1919년에 발표한 소설 달과 6펜스에서 주인공과 화자 사이에 오고 간 대화이다. 이 소설은 유명한 프랑스의 인상파 화가 폴 고갱을 모델로 쓴 것이다. 소설의 주인공은 런던의 주식 중개인으로 부유하지만 지극히 평범하고 따분한 생활을 하던 40대 남자다. 아름답고 사교적인 아내와 두 자녀가 있는 겉보기에는 행복하게 보이는 중산층이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집을 뛰쳐나와 파리의 몽마르트르 뒷골목 싸구려 하숙집에서 빈곤한 생활을 하며 그림 공부를 시작했다. 그는 여자 문제로 집을 나갔을 것이라는 풍문과는 달리 더 늦기 전에 정말 하고 싶었던 그림을 그리고 싶어 가정과 직장을 버린 것이었다. 그는 온갖 시련 끝에 47세에 드디어 원하던 타히티 섬으로 건너갔다. 농장에서 일하며 그림을 그리던 중 그를 열렬히 사랑하는 처녀와 결혼해서 자녀까지 두었다.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이야기네요. 가정을 버리고 꿈을 찾아서 가긴 갔는데 거기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버린 주인공. 네, 계속 읽겠습니다. 이로부터 죽을 때까지의 3년간이 그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 그러나 나병에 걸린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하여 방의 천장과 벽에 그림을 그렸다. 죽기 1년 전에는 눈까지 완전히 멀었지만 영혼을 뿌리로부터 뒤흔들어 놓는 듯한 무서운 매력을 발산하는 이 벽화는 천재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여기에 비로소 자기 자신을 샅샅이 드러내고 인생의 전부를 표현했다. 하지만 이 벽화는 그가 죽은 뒤 부인이 그의 소원대로 집에 불을 질러 결국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다. 이 작품은 발표되자마자 세간의 많은 관심과 논란을 몰고 왔다. 그 논란은 대체로 두 가지로 집약됐는데, 첫째는 도대체 아름다운 아내와 부유한 삶을 살던 사람이 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림을 그려야만 했나? 와 같이 급격한 그의 행동 변화를 가져온 원인에 대한 궁금증이었다. 둘째는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고 가정과 직장을 버려도 될 것인가? 라며 그가 한 행동의 도덕성을 따지는 것이었다. 비슷한 의문을 던졌네요. 그 당시 사람들도, 서구 사람들도. 도덕성에 대한 논쟁을 잠시 접어두면 주인공의 급격한 행동 변화는 바로 중년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실 우리 주위에는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극적인 변화를 겪는 것은 아닐지라도
중년에 이르러 지금까지의 삶의 변화를 꾀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잘 다니는 것처럼 보이던 직장을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그만두거나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 친구가 느닷없이 이혼을 하겠다고 찾아오는 경우가 그렇게 드문 것은 아니다. 그렇네요.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에 많이 들리죠, 실제로. 중년에 접어든 사람들은 대개 공통적인 반응을 보인다. 첫 번째 반응은 부정이다. 자신이 아직 젊었다고 강변하면서 늙었다는 것을 거부한다. 하지만 결국 시간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이 늙어간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타협의 단계로 들어선다. 이제 자신이 늙어가고 있음을 인정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는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하면서 살았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마지막으로 조금이라도 힘과 자원이 남아있을 때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하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 일을 끝마칠 수 있도록 기회와 시간을 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신과 같은 절대자에게 그런 기회를 한 번만 달라고 타협하게 된다. 이들의 절박한 심정은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라는 간절한 호소로 요약할 수 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중년은 중간 평가의 시기이다.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중년은 지금, 여기의 삶이 과연 자기가 꿈꾸었던 삶인지에 대해 평가한다. 젊은 시절에는 현재의 삶에 불만이 있더라도 더욱 열심히 노력하면 미래에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기에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열심히 하면 미래는 밝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10,000원의 지하철에 몸을 실는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젊었을 때의 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된다. 삶이란 것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슬픈 현실을 이미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외형적으로는 꿈을 이루었을지라도 그것이 사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이나 부와 명예와 같은 것들은 자신의 진정한 꿈을 포기한 대가로 얻은 슬픈 전리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더 이상 꿈을 이룰 수 없고 앞으로는 암담한 노년기와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다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자신이 너무나 측은하다는 자기 연민에 빠진다. 지금의 삶이 비록 사회적으로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는 자각과 노년기를 앞두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현실적 고려가 중년을 절박하게 만든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삶이라면 더 이상 책임과 의무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 잘해야 3류 이상은 못 된다고 해봐요. 그걸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가치가 있단 말인가요? 다른 분야에서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저 보통만 되면 안락하게 살 수 있어요. 하지만 화가는 달라요. 이 말에 함축되어 있는 안락함이 청년들이 추구하는 삶이고 일반적인 성공의 잣대이다. 하지만 작가는 이 삶은 6펜스에 불과한 것이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진정한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애둘러 이야기한다. 나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지 않소. 그리지 않고는 못 베기겠단 말이오. 물에 빠진 사람에게 헤엄을 잘 치고 못 치고가 문제가 되겠소? 우선 헤어나오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빠져 죽어요. 물에 빠진 사람의 절박한 마음으로 그림으로 상징되는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것이
중년의 애절한 호소이다.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낮에는 보이지 않는 달처럼 뚜렷하게 빛을 발하지 못하고 내면에 가라앉아 있었다. 하지만 달은 오늘 밤에도 어김없이 떠올라 흐릿하게 빛나고 있다. 그리고 내면에서 속삭인다. 네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아라. 중년은 이 갈림길에서 방황한다. 네, 오늘의 책 이제는 나로 살아야 한다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중년에 관한 다양한 어떤 생각들을 저자분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셨는데, 중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상상하기도 하고 계획을 세우면서도 이 나이를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생각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정리들을 좀 다시 한번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책이 아니었나 싶네요. 이제부터는 중년에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또 소개를 해주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책 이제는 나로 살아야 한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책은 여기까지 읽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